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9살에 임대 사무실을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남편과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어찌 보면 평범해 보일 수 있는 가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제가 사람으로서 존대를 받게 된 계기가 주변 친구들에게 긍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해서 한번 제 얘기를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 이렇게 써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나고 자랐고요. 첫째였지만 여자였기 때문에 집에서 내리 아들 사랑에 저는 어릴 적부터 열등감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욕심도 많아졌고 남들이 안 볼 때는 표독스럽기까지 했어요. 남들이 보면 어머 저 사람 왜 저래? 같은 그랬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친한 친구들은 지금에서야 이야기해 준 거지만 어릴 적에 저는 참 불쌍하면서도 얄밉고 정말 귀찮은 애였다고 해요. 물론 저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등감이 심했냐면 사람 눈도 제대로 못 쳐다보기도 했고 어떤 여자가 지나가며 저 사람 나보다 이뻐? 저 사람 나보다 날씬해? 내가 더 낫지? 이런 식으로 친구들을 귀찮게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포기하기도 했어서 하는 일은 다 기초적인 사무직이었어요. 그래서 더 열등감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아요. 사회에서 만나 저를 예쁘게 보시던 분들도 저랑 조금만 같이 지내다 보면 저한테서 정이 떨어진다고 했던 것도 생각이 나요. 사람을 지치게 하고 우울하게 한다고 했죠. 언니, 저는 너무 못생긴 것 같아요. 일이 너무 힘들어요. 왜 이런 일까지 해야 돼요? 저는 잔업도 이해 못했고 퇴근 후에도 회사 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게 당연한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회사 생활도 오래 못하기도 했어요. 그런 제가 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았을 리가 없죠. 가족들도 저를 무시하기 일쑤였고 저는 부정적이라며 얘기 나누기조차 꺼려했는데 집에선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기도 했어요. 한날은 엄마가 절 붙잡고 울더라고요. 넌 왜 이러냐고, 왜 이렇게 못난 생각만 하냐고, 네가 이러니 네 애비랑 네 동생이 너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살다간 혼자 늙어 죽을 거라고, 정신 좀 차려, 남들의 반만 좀 따라가라고. 안타까움이 가득 담긴 말에도 저는 그땐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엄마가 잔소리만 많다, 가족들이 무시해서 그렇지 내가 뭐가 나쁘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결혼도 못할 거라는 말에는 충격을 받았는데 남들이 하는 결혼이라도 하고 싶어서 선을 자발적으로 알아보려 다녔고 선보는 상대들 앞에서는 최대한 제 생각을 말로 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던 저였는데 그때부터 제 자신이 뭔가 남들과는 생각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여하튼 저를 숨기고 선 만남을 지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게 된 게 현재 남편이에요. 남편은 대기업 하청회사의 엔지니어였어요. 그래서 월급도 저의 기초 사무직에 비해 2배가 넘기에 그것만 보고 욕심이 생겨서 이 남자를 잡기 위해 애썼고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게 됐을 때 아빠가 처음으로 잘 살아라 제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평생을 제가 어찌 살고 하며 사셨다고 그날을 울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편 가족들에게 너무 감사해했고 시댁분들은 으쓱하기도 한 날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결혼 생활은 제가 꿈꿨던 생활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다들 아파트에 사는 줄 알았고 정말 TV 속 모습만 상상했던 것들이 깨진 순간이었어요. 저희가 살게 된 집은 아파트였지만 작았고 단지 내부도 공원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잘 씻지 않았고 아침에는 입냄새가 나고 밥을 차려달라고 하고 집 청소는 끝이 없고 남편이 주는 생활비는 부족했어요. 회사 생활이었다면 바로 그만뒀을 텐데 저도 자존심만 센 사람이라 이혼하자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 생활들 속에서 남편의 저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제 불만과 제가 우울한 사람이라는 것과 남들과 비교하기 일쑤이고 머리에 든 것도 없는 여자라는 생각이 확실히 자리 잡은 듯 했습니다. 가끔 술에 거하게 취한 날이면 저한테 속았다며 너는 생각하는 게 왜 그따구냐며 어떻게 너 좋을 대로 살 생각만 하고 노력이라고는 안 하냐, 머리에 뇌가 들어있긴 하냐고 저를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노력할 준비도 안 됐고 그냥 집에서 집안일만 하고 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무시하기 일쑤였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게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도 부부라고 아이가 생겼는데 아이 키우는 일이 그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아이가 생긴 후 회사를 그만뒀고 나름 열심히 해봤지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더 힘들었던 건 아직 어린 제 아이가 아빠의 행동을 보고 배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이가 생긴 후로 아이를 보러 집에 자주 오는 남편인데 아이 앞에서도 아이를 대하는 저를 무시하기 일쑤고 본인이 하겠다며 아이와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아, 됐어. 넌 못하잖아 그런 거. 이런 말들은 어느 날부터 아이가 따라하더라고요. 그때 받은 충격은 너무 그날 저녁 혼자 또 울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 지날수록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각오했습니다. 공부를 해보겠다고. 이 집에서 나가서 일을 할 것이고 달라지고 말겠다고. 항상 부정적으로 살던 저도 계기가 생기니 힘이 났습니다. 가축 같은 사람으로 살다가 서점에 들러 책을 샀고 아이가 초등학생이라 학교를 보낸 후에 짬이 나는 모든 시간에 저는 노력이란 걸 해봤습니다. 공부를 했어요. 물론 너무너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공부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머리가 굳었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 와서 제 나이 33살에 공부인가 하는 생각도 이런 나를 무시하겠지? 웃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집에 책들이 꽤 많았기에 남편 몰래 공부할 수 있기도 했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날에는 잠을 줄여서라도 공부했지만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공부하는 제 모습도 질려버려서 그만두고 싶었던 게 매일매일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온 남편의 태도와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제 말을 무시하기 일쑤인 아이를 매 순간 마주할 때마다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잠이 드는 순간까지 공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공부하며 직접 부동산에 가서 집 매물 보는 법도 물어보고 경매장에도 참석해보는 등 가족들도 모르는 노력을 몰래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33살부터 시작한 공부로 35살에 공인중개사를 취득했고요. 큰 부동산 회사에서 취업해서 배운 것들을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부탁해서 제가 회사로 출근한 기간에는 아이를 부탁했으며 제 월급의 일부를 드렸습니다. 원래 가정도움이나 보모일이 월급이 회사원과 비슷하더라고요. 알고 나니 그냥 부탁하기 어려워 드리게 되었는데 엄마가 신기하게 바라보더라고요. 제가 제 생각 말고 남 생각하는 것을 처음 보았다 했습니다. 쑥스럽더라고요. 평생 내가 내 멋대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는 평생 하는 거라더니 네, 정말 회사 다니는 동안에도 매일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던 때와 같았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아 직급이 오를수록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정받아도 아직 집에서는 그런 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 더 회사에 노력을 쏟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자 저는 부동산 업계에서 이름을 날린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버는 제 월급은 남편을 뛰어넘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직도 가족들에게 비밀로 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말하면 바로 대하는 게 달라졌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가족들은 제가 회사를 오래 다니는 것만으로 이미 새롭게 보고 있긴 했어요. 아이도 엄마가 회사원이라니 멋있어 하더라고요. 남편도 친정 식구들도요. 남편에게 말 안 했지만 제가 모은 제 월급이 정말로 상당했습니다. 큰 부직건이 성공하면 몇 천만 원이 들어오기도 했으니까요. 아파트 계약만 잘 따가기만 해도 몇백만 원이 계약한 아파트 건수별로 들어오기도 했기 때문에 상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근에 외곽 지역에서 중심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했습니다. 기존에 살던 아파트 비용을 보태 나머지 돈은 다 제가 모은 돈으로 이사했습니다. 큰 집에 놀이터가 크고 또래 아이들이 많은 아파트 단지가 마음에 드는지 아이가 행복해했고 남편은 얼떨떨해했습니다. 그간 수고에 감사하다며 남편 몰래 엄마 아빠를 해외여행 패키지로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제가 얼마 버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고 있지만 남편은 이젠 절 존경합니다. 사람이 변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제 친정 아빠와 만나는 날에는 술 한잔 하면서 남편이 그동안 홀대한 게 너무 죄송하다고 아빠에게 술버릇처럼 사과하는 일도 생기곤 합니다. 이제 저는 옛날과 성격이 달라요. 예전에는 모르는 일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회사에 남아 잔업을 하는 것을 이해하지도 않았고 내 기분이 최고고 나보다 남들이 행복하면 안 됐던 부정적이고 우울했던 저는 사라지고 가족들의 존경을 받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릴 줄 알고 회사 사람들과 여행도 할 줄 아는 즐거운 사람이 됐습니다. 성격이 어떻든 나이가 들면 철이 드나 봐요. 어릴 때는 마냥 어린 나이가 좋았는데 이제는 제 나이가 너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것도 많고 눈이 오히려 넓어진 듯한 기분입니다. 늦은 나이도 늦은 게 아니니 언제라도 시작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직장인이에요. 얼마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이란 게 제 일이 되기 전에는 이혼도 뭐 별거 있겠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혼하면 위자료 줘, 양육비 줘. 더군다나 이혼할 일을 왜 해? 그런 배우자 고르는 것도 복이지 하며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이혼이란 게 와닿더라고요. 이대로 살다간 이혼할 것 같은데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지? 이혼하게 되면 회사 사람들이 수군거릴 텐데 다시 결혼하게 될 수 있을까? 제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힘들어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와 결혼한 상대는 주변 지인이 소개해서 만나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돈 좀 잘 버는 남자면 아무쪼록 좋은 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저는 일을 하고 있고 같이 맞벌이 하면 좋죠.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해서 남편의 연봉을 듣고 나니 내적 점수가 막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짧은 연애를 끝으로 저도 품잔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남편의 연봉이 막 높은 건 아니었어요. 저보다 500 정도 많았는데 상여 받으면 더 받기도 했어서 저는 1000만 원도 아니고 500에서 700쯤이야 뭐 어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서도 맞벌이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연애할 때부터 느껴온 게 남편이 허세가 좀 있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그런 허세도 어느 정도 참아줄 수 있고 저한테 잘 보이려 자랑을 좀 하나보다 싶었는데 결혼해서 보니 그때 그 모습은 빙산의 일각이었더라고요. 저한테 잘 보이려 한 행동들이 아니라 남한테 위세 부리는 걸 좋아하던 성격이더라고요. 그래도 혼자 돈 잘 벌어오고 그래서 참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심하다 싶을 때도 있긴 했지만 결혼했으니까 서로 조금은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결혼 후에 돈 관리는 각자 했어요. 그래서 생활비와 저희 부부의 공동 적금 등을 제외하고는 각자 모으기로 했거든요. 남편의 의견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생활비나 공동적금 같은 건 제가 관리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제가 가지는 뭐 그런 식이었는데 저희 엄마 아빠는 다른 생활이더라고요. 요즘 결혼 생활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조금 정이 없구나 하는? 그래도 결혼했으니까 별일이야 있을까 생각하기도 했죠. 그런데 남편의 행세가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사는 아파트도 저도 돈을 보태기는 했지만 절반 이상이 남편의 돈으로 메꿔졌거든요. 물론 결혼할 때는 아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자랑하기야 했죠. 그래도 그런 사소한 것들로 집에 오면 여보, 이 집 내가 산 거야. 알지? 이 정도면 뭐 내가 샀다고 하는 거지. 라는 말을 하며 자기 덕분에 제가 좋은 곳에 사는 것이니 남편에게 잘하라 하는 말을 매일같이 뱉어내는 라디오 수준이고 차를 타고 여행이라도 갈라치면 운전은 내가 해. 근데는 운전도 못 배우고 뭐 했냐? 헛살았네 아주. 이번 달에는 회사 보너스 받은 게 있어서 생활비 더 보냈으니까 저녁상 좀 맛있는 걸로 차려봐. 요즘 인스타에 디너 이런 거 올리는 거 보니까 이쁘더만. 넌 집안 살림도 안 하냐? 내가 돈 더 내는데 남는 건 네가 가지기도 하잖아? 저녁에 집에 와서 뭐 하는 거야 진짜? 시어머니가 오시기라도 하는 날에는 엄마 오는 날이니까 잘 해드려야 한다고. 안 그래도 잘난 아들 자중 오빠 그리우실 텐데 오는 날이라도 네가 맞춰줘야 되지 않겠어? 엄마 오시면 네가 모시고 여기저기 다녀봐. 나는 바쁘잖냐? 저녁에 식사라도 함께 하면 되지. 뭐? 돈? 아이씨 돈이 왜 없냐? 참네. 야 받아. 카드 엄마 데리고 간 김에 너도 입에 풀칠도 좀 하고 해.
이런 언사가 결혼 3개월을 지나니 드러나더군요. 처음 한 달은 견딜만 했는데 같이 있을수록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주식이 대박나서 돈다발을 들고 집에 오더라고요. 너 정말 결혼 잘했다고. 아니 없으면 벌써 헐벗어서 굶어 뒤졌을 거다. 네 평생 어디 가서 이런 돈다발을 보냐? 근데 이거 내 방에 놔둬라. 이런 건 또 다발인 채로 둬야 보기 좋지. 하나라도 좋은 일 생기면 득달같이 전화를 해서 잡아 앉혀서 말을 내뱉곤 했습니다. 자신 덕에 넌 복받았다. 근데 넌 나 없으면 어쩔래? 감사하게 생각하고 모시고 살아. 이런 말이 버릇인 사람입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었어요. 도대체가 이 갑질의 끝은 어디인가. 맥주 뚜껑 따지듯 뻥 터져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이혼해. 너랑 더 이상 못 살아. 그런데 이렇게 터뜨리는 것도 가진 게 있어야 이혼을 하죠. 여자 혼자 살기 얼마나 빡센데요. 돌싱해. 이대로 이혼하면 가진 것 없이 나오게 될 거고 뭐라도 가진 게 있어야 남들 보는 시선도 좀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딱 2년, 길게 3년만 버티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연봉을 그대로 모아서 쓸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부부자금이 꽤 있어서 그것부터 제 것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2명의 부부가 생활하기에는 꽤 많은 생활비였지만 저도 남편도 씀씀이가 컸던 탓에 모이지도 않았던 돈부터 사용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했기 때문에 돈을 자주 쓰는 것처럼 집안 인테리어도 바꿔가면서 새로 산 듯이 꾸며놓기도 했고, 어머니가 오시는 날에 받는 보너스는 따로 빼놓고 어머니와는 겉보기에 근사한 곳으로 다니곤 했습니다. 생활비 모으는 재미에 들리기 시작하더니 한 달에 2-300만 원씩 나오던 카드값 줄이는 것도 되더라고요. 1,000원도 아까워 죽을 만큼 유별나게 행동하니 월 40만 원 값이 되더라고요. 딱 필요한 부분만 쓰고 나니까 안 보이던 돈이 강물이 불어나듯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아껴 살았겠어요 정말. 100원에도 아까워서 손이 벌벌 떨리듯 했어요. 어릴 적 할머니 댁에 놀러가면 할머니가 100원도 아깝다는 입버릇이 있었는데 제 입버릇이 돼버릴 정도로 아끼고 아끼며 살았습니다. 물론 남편이 원하는 건 대부분 들어주면서요. 남편은 돈 쓸 줄만, 먹을 줄만 알지 가격표가 어떻고 싸고 비싸고는 잘 몰라서 속이기 쉬웠습니다. 부부가 같이 사는 집인데 남편은 만찬에 황금 같은 과일도 후식으로 먹으면서 저는 남편 요리해주면서 남은 것들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처음 이렇게 하기로 계획했을 때는 걸리면 어쩌나, 눈치채면 어쩌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생활비 같은 거야 위세 허세 따위로 넉넉하게 주는 편이지만 자신의 개인 돈이 사용되는 걸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남편도 부동산이며 주식이며 돈 굴리는데 다 쓰기 때문인 듯 했어요. 저의 악에 바친 행동들에도 남편은 눈치도 못 채더라고요. 그러다 결전의 날이 도래했습니다. 적금일 만기일이 되던 날 오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와서 남편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너무 먼 거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도착한 남편은 뭔가 일이 잘 안 풀렸는지 또 지랄지랄을 하더라고요. 열받아서 나 너랑 못 살겠어. 이혼해. 를 외쳤고 서로 실랑이가 있었지만 남편도 오냐 잘됐다. 너 만난 뒤로는 되는 일이 없다며 응수하더라고요. 선언한 다음날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고 빠르게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나와 살게 됐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전 남편이 연애할 때처럼 세상 다정하게 연락해대는 겁니다. 퇴근 후 데리러 오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데리러 와서 제 집 앞까지 태워다주고 비 오는 날도 마찬가지로 연애할 때처럼 지극정성이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그런 전 남편을 내버려뒀더니 다시 합치자고 기어오르더라고요. 참,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 내 맘대로 간섭 없이 저녁에 맥주 한잔 마음 편히 하는 일상에 행복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부부가 되겠어요? 단숨에 거절하려 했는데 떠오른 겁니다. 요놈이 제게 했던 행패, 그동안 당했던 제 기분. 그 기분 알게 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들자마자 저는 시작했죠. 남편의 대답에 답변은 해주지 않고 남편의 배려를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면 데리러 와라. 회식 마친 후에 대리기사처럼 부려보기도 하고 한두 번씩 만나면 비용은 전 남편이 모두 내는 방식으로 몇 번 만나주니 이젠 합칠 때 되지 않았냐며
기어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모습엔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항상 윽박 지르고 깔보는 눈으로 쳐다보던 사람이 한껏 기대를 담은 눈으로 쳐다보는 게 이제는 웃기더라고요.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다시 잘해주는 모습을 봐도 다시 합치고 싶진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 오빠 하고 집으로 왔는데 저는 당연히 합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식을 질질 끄는 것도 이제 그만 끝내자 싶었어요. 이젠 재밌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순순해서 오히려 재미가 없었어요. 저번에 드라이브 하면서 전 남편 자켓을 입고서 안 돌려줬었는데 이제 치울 때가 됐다 싶어 자켓이랑 이혼하면서 딸려왔는데 굳이 돌려주지 않았던 짐들도 조금 챙겨서 택시를 타고 결혼했을 때 같이 살던 이제는 남편 혼자 사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집안이 생각보다 깔끔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살 때는 손 하나 꼼짝 않던 사람인데 외투와 짐들을 다용도실에 정리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웬 여자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오빠, 그냥 이삿짐 부르지. 나 짐 많은데. 아, 괜찮아. 남자가 힘들다 뭐하냐. 너는 그냥 자꾸 예쁜 몸만 들고 오는데, 응? 옷 같은 것들만 옮기면 되는데 뭐. 그래도 오빠 힘들 텐데. 아, 괜찮아. 이제 다시 돈도 생길 때도 만들어 놓고 있어. 엄마 정말? 얼마 전에 사기당했다며. 야, 내가 누구냐? 가진 돈 없이 이 집 살 만큼 잘 벌었어. 한번 엎어진 걸로 내가? 다시 일으켜. 걱정 마. 돈은 어떻게 구했는데? 아, 전부인. 전부인? 내가 아는 그 사람? 연락해 아직도? 나랑 만날 때 이혼하면 안 본다더니. 왜 보겠냐 걔를. 내가 다시 합칠 거야. 합쳐서 돈 좀 꼬랐다고 하고 걔 사는 집도 팔고 자기 어린이랑 아내한테 새로 가게 하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하면 2억은 더 땡길 수 있을걸. 그리고 이 집 저당 잡힌 것도 풀리고 나면 재기하는 거야. 시간 문제지. 사람은 이렇게 모난 물건이라도 쓸 때가 있어. 안 그래? 그년이 나 몰래 돈을 2억씩이나 모아놨을 줄이야. 웬 횡재인가 했지. 그래서 내가 굳이 이렇게 다시 보는 거잖냐. 나 이제 여기서 살면 그럼 그 여자는 어디서 살아? 살긴 어디서 살아. 걔는 사기 결혼 당한 거지 나한테. 진짜 웃기네. 진지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혼을 너무 쉽게 해줬어. 아 오빠 진짜 못됐다. 똑똑해. 알지 나 똑똑한 거. 그래서 내가 너도 끼고 살지. 그러곤 흥분했는지 침실로 가버리더군요. 빡이 칠 대로 쳤고 녹음된 핸드폰을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쾅 하는 문소리 이후로 제게 전화가 수십 통이 울려댔지만 받지 않았고 이미 이혼한 마당에 뭔 신고하고 말고 하겠어요. 아직 제게 사기치기 전에 걸린 건데 그래도 복수는 해야죠. 하는 말들이 다시 들어봐도 가관인데 저만 느껴져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성 녹음본을 저장된 시댁 식구 번호 모두에게 보냈습니다. 특히나 자기 아들 덕에 절 부려먹듯 가이드 삼아 데리고 다닌 시어머니한테는 친히 전화도 드렸습니다. 들으셨어요 어머니? 아주 꼴 좋으시네요. 이런 아들 낳고 밥을 여전히 드시고 계신가 봐요. 하긴 이런 아들 새끼 생각하는 꼬라지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다 그놈 엄마한테 나왔겠죠. 맞죠? 하니 수학이 너무 뭐라 하는 것 같았지만 개가 짖나 보다 하고 끊었네요. 부디 열 많이 받으시길 바랄 뿐입니다. 저 얘기를 듣기 전에는 제가 결혼복이 남자복이 없었나 했었는데 이제 보니 하늘의 보호하심이 있었나 봅니다. 저런 남자랑 살면서 사기당하기 전에 이혼도 하고 실체도 알게 되고 이혼은 정말 좋은 제도 같아요. 만약에 이혼이란 게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여태껏 운명의 여자를 만나지 못해 일명 모쏠로 살아온 저는 언젠간 내 인생을 다 바칠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하나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내 운명 같은 여자를 만날 수만 있다면 정말 다 견딜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뭐 제가 어디가 모자라서 연애나 결혼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종종 주변 여성들의 대시도 있었고요.
운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받아주진 못했지만요. 어디 가면 남자답게 생겼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직장도 괜찮고 이 정도면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죠. 다들 저를 보면 저같이 괜찮은 사람이 왜 여자친구가 없냐며 안타까워하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친구들은 이제 결혼이다 출산이다 뭐다 다들 바쁘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도 곧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6개월 전 저는 정말로 제 운명의 여자를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경기도 모처에 있는 거래처를 다녀오던 날 길을 몰라 헤매다 들어간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뒤따라오던 경차가 갑자기 제 차 꽁무니에 부딪혀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린 여성분을 보던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운명이다 라고. 화려하진 않아도 화장기 없이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이목구비 그리고 실루엣이 드러나는 하늘하늘한 원피스에다 바람의 원피스가 나부낄 때마다 아슬아슬 드러나는 글래머러스한 몸매 게다가 부러질 듯 간단한 손목과 발목 그리 높지 않은 구두를 신었지만 작지 않은 키에 긴 생머리까지 정말 제가 꿈꾸던 사람 같았습니다. 첫눈에 반했지만 물론 외모만으로 운명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미처 제 차를 보지 못했다며 어디 다치는 곳은 없냐며 너무나도 미안해하는데 그 모습마저도 정말 예뻐 보이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제 차가 외제차라 수리비도 많이 나올 텐데 어떻게 자기가 그냥 가겠냐며 저에게 계속해서 미안함을 표현했고 결국 수리 후에 연락을 달라며 저에게 연락처를 적어주고 떠났습니다. 저렇게 얼굴도 예쁜데 마음까지 예쁘다니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물론 수리비를 달라고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덕분에 그녀의 연락처까지 알게 되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외제차긴 하지만 곧 바꿀 생각이기도 했고 그녀의 연락처를 받은 비용으로 따지자면 싸게 쳤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서울로 돌아온 저는 며칠 뒤 고민 끝에 그녀에게 문자로 연락을 했습니다. 외제차라 수리가 오래 걸린다는 사고 핑계를 대며 말이죠. 수리비가 많이 나오지 않았냐 걱정을 하는 그녀의 말 뒤에 붙은 우는 이모티콘까지 정말 너무나 귀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수리비 걱정은 마시고 그녀에게 다친 곳이 있을 수도 있으니 병원을 다녀오시라 권했습니다. 어떻게 사고 피해자시면서 저까지 걱정을 해주시냐 너무나 친절하다는 그녀의 말에 제 마음은 사르르 녹아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사고 핑계로 그녀와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연락을 하며 그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죠. 그녀는 30대 초반의 나이이며 교회에서 조용한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그녀의 이름이 예진이라는 것, 그리고 현재 애인이 없다는 것까지요. 연락의 계기가 사고 때문이었어서 그런지 저와 연락을 할 때면 그녀가 너무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했지만 그녀 또한 저와 하는 대화를 즐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심사숙고 끝에 사고와 수리비 관련으로 드릴 말씀이 있으니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제가 계신 곳으로 가겠다고 예진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그녀는 알겠다며 자신이 운영하고 있다는 카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서울에서 멀지 않기도 했지만 어쨌든 예진 씨에게 가는 길은 너무나 짧게 느껴졌습니다. 1시간이 10분처럼 느껴졌었죠. 설레는 마음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는 길 내내 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예진 씨 얼굴을 보는 순간 펑 하고 터지고 말았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는 예진 씨 정말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났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죠. 그리고 제 마음을 더 이상은 주체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자리에 앉아 사고 관련 이야기를 꺼내는 예진 씨에게 저는 참지 못하고 제 마음을 말했습니다. 첫눈에 반했고 차 사고마저 운명처럼 느껴진다고. 수리 비용은 핑계이며 그저 한 번만 다시 만나 알아가고 싶었다고. 그 말에 예진 씨는 놀란 듯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상기된 두 볼이 너무나도 귀여웠죠.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 또한 저와 몇 차례 문자를 주고받으며 너무나도 즐거웠다고,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말이죠. 제 인생의 첫 연애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었죠. 그리고 첫 연애지만 마지막 연애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예진 씨는 정말 제가 꿈꾸던 여자였습니다. 그토록 제가 원하던 나의 운명, 내 인생을 다 바쳐도 아까울 것이 없었습니다. 다투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은 저의 사업상 빠질 수 없는 접대 문제 때문에 예진 씨가 토라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내 자신이 생각이 짧았다며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것을 안다며 오히려 절 이해해주려 했거든요. 천사 같은 그녀 덕분에 저는 인생 최대의 행복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연스레 예진 씨와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하지만 저희에게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킨십에 있어서 예진 씨와 저는 견해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키스 그 이상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물론 제가 미처 그녀와 잠자리를 하지 못해 안달난 것은 아니지만 사랑을 하다 보면 이 사람과 모든 것을 함께 하고픈 것이 남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진 씨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와 뜨거운 밤을 보내고 싶어 하는데 그녀는 어쩐 일인지 저와 함께 밤을 보내는 것에는 주저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설득도 해보았고 나중엔 애걸도 해보았습니다.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예진 씨는 정말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옷을 입었을 때에도 태가 나고 정말 훌륭한 몸매죠. 그런 몸매를 가진 여자와 만나고 있는 남성이라며 그 누구도 자랑스럽고 또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여성을 만나고 있는 남자였고요. 제가 그런 마음을 먹을까봐 두려운 것인지 예진 씨는 자신의 집에 저를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약간은 서운했지만 결국 저는 예진 씨의 의사를 존중해주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녀의 마음이고 저는 그녀가 마음을 먹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으니까요. 결론은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예진 씨를 아껴주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순탄한 6개월의 연애 생활을 거쳐 결혼 날짜를 잡기에 이르렀습니다. 대망의 지난주 드디어 예진 씨는 저에게 고백할 것이 있다며 자신의 집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집으로 불렀다는 것은 그녀도 나름대로의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뛸 듯이 기뻐하며 거래처의 약속도 미룬 채 그녀의 집으로 한달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차와 다과를 내오는데 그마저도 정말 사랑스럽더군요. 저와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예진 씨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자리에 앉은 그녀는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저 할 말이 있어요. 네, 예진 씨, 뭔데요? 저 사실은... 앵두 같은 예진 씨의 입술을 바라보고 있던 저는 그녀의 말이 끊어질 때마다 저의 숨도 끊어질 것 같았지만 열심히 예진 씨의 말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예진 씨의 말은 정말 상상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저 사실은 남자예요. 아직은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정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저에게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땡땡땡 젠더예요. 예전부터 저는 제 자신을 여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호적상으로는 여자가 맞지만 몸은 아직... 거짓말하지 말아요. 예진씨, 나랑 결혼을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에요. 전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숨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진씨, 그럼 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진씨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여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기에 어른이 되자마자 가슴 수술을 했고 호적도 여성으로 고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반신은 아직 남성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들은 저는 너무나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라고 생각했던 예진씨가 사실은 그였다니.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 저의 손을 예진씨가 붙잡았습니다. 오빠, 가지 말아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이거 놔요. 숨기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오빠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요.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에요. 놔줘요. 오빠, 제가 수술을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오빠 무슨 오빠예요. 여자도 아닌 게. 저는 예진씨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그와 동시에 너무나 큰 배신감에 휩싸인 저는 순식간에 사랑하는 예진 씨에게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놀란 예진 씨는 충격을 먹은 듯 저의 손을 놓았습니다. 화가 난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왔고요. 그 후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사랑하던 예진 씨는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예진 씨는 이제 없는 거겠죠. 아주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도 그녀를 사랑합니다.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집에는 뭐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잘난 아들 잘나게 키웠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모님께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녀가 수술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까요? 저는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진 씨와의 결혼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31살이고 회사에서 과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만 조금 특별한 게 있다면 저에게는 지적장애를 조금 앓고 있는 남동생이 있다는 점이죠. 남동생은 25살이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회생활이 가능해서 장애인 직업훈련소에서 한 가지 일을 맡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을 너무 좋아하는 남동생인데 이곳에 다니기 전까지는 집에서 TV만 보는 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제 남동생을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해준 고마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즐거워하니까 저까지 그분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살고 있었죠. 저는 독신으로 살 생각이었는데 그 이유는 다른 누구에게도 제 동생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 동생은 예전에는 꽤나 히스테릭한 편이었기 때문이었죠. 저와 집에서 생활할 때는 어느 정도 치우고 밥도 어느 정도는 해먹을 줄 알고 남에게 피해 입히는 걸 싫어하지만 남의 손을 싫어하지는 않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다만 스트레스가 좀 쌓이면 몸을 마구마구 움직여서 쉽게 다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일반 사람들은 미친놈 취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진짜 나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시비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시기였죠. 여튼 그런 동생이라도 저에게는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제가 결혼은 하지 않더라도 이 애를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사회생활을 해야 하고 한 번씩 동생의 히스테릭한 모습을 보일 때는 저도 감당이 안 되어서 보호사를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제 나이에 과장이면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직함이 너무 빨리 붙어서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 했고 대표님을 만나서 제발 승급시키지 말아달라고 소원을 빌고 싶은 지경이었습니다. 직급이 더 오르면 내 연봉이 더 오르겠지만 그만큼 유능하지 않으면 잘릴 수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제 동생 때문이라도 열심히 살아야 하고 동생을 버리지 않으려면 그만한 능력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았거든요. 여튼 그렇게 보호사를 고용했는데 딱 동생 나이에 남자 보호사가 온 겁니다. 그래도 내 남동생을 맡길 거라서 바로 덥석 믿기보다는 그래도 대화를 좀 나눠보면 좋은 것 같아서 집에 찾아온 그 남자와 이런저런 대화는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말 괜찮더라고요. 25살의 나이에 하루 종일 클럽에 있어도 모자르다 생각이 들 나이인데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이 자신들처럼 평범하게 즐기며 살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보기에도 제 동생도 어려워하는 편도 아니라서 왠지 이 사람이면 걱정 없이 맡겨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정말 즐거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저도 처음으로 친구들이랑 31년 동안 못 가본 해외여행도 가고 제주도 자전거 횡단도 하고 취미도 가져보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집으로 돌아가면 집은 항상 깔끔했어요. 이번에도 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집안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저녁 7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여행 기간 동안에는 보호사분이 집에 상주에 있으면서 남동생을 돌봐주었거든요. 원래는 일주일에 며칠이었는데 여행 기간에는 매일 있어달라고 부탁드렸고 흔쾌히 수락해줘서 편히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없으니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해봤어요. 달칵 전화를 받는 소리는 나는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세훈아 어디야? 세훈아?
아무 소리가 안 들린다 생각 들더니 곧바로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이씨, 야, 똑바로 해야지. 야, 그렇게 해가지고 말을 듣니, 얘가? 야, 씨, 병땡이야. 나도 알지, 씨. 뭐야? 영화야? 영화 대사인가? 그런데 들리는 목소리는 그 보호사의 목소리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모르지만 녹음부터 시작했습니다. 녹음하면서 계속 듣는데 들리는 소리는 가관이더군요. 제 동생 명의로 친구 보험을 들었는데 다른 친구 것도 들어줄 테니 수고비를 달라 한다던가 이따금씩 폭력의 소리가 들리면 제 동생이 아프다며 우는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상황 파악을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게 뉴스로만 보던 장애인을 상대로 사기치는 전문 사기단인가? 그럼 나란 인간이 그 사기단에게 동생을 맡겨놓고 여행을 다녀온 거라고? 그 새끼들이 계속해서 욕을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완전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들이 하는 말을 놓치지 않고 들어야 했죠. 정신없는 와중에도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서 가서 구해하는 것도 맞았지만 제가 한 선택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걸 듣고 있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미 한 차례 증거를 모았어야 했다며 후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동생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나름 상위권이었고 어느 정도 말도 알아들으니 꿰어내기도 쉽고 그래서인지 세상 속에서 가장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심지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식을 남대하듯 하던 엄마라는 여자도 제 동생의 후원비를 자신의 명품 가방에 쓰곤 했으니까요. 엄마가 이 모양이니 세상은 참 비정하다 못해 살을 발라내는 곳인 거죠. 그렇게 엄마를 내쫓을 때도 그 증거가 없어 정말 힘들었거든요. 계속해서 폭력의 소리는 났고 한시라도 빨리 끝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벌받는 심정으로 그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지옥의 시간이 지나고 그들의 대화가 마무리되어가며 이제 집에 갈 시간이라고 끌려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제 동생이 곧 돌아올 거란 생각이 드니 정신이 들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로는 저 새끼 감방은 못 보내겠다 싶더군요. 저 새끼가 가입한 보험과 동생 통장에서 빼낸 돈, 동생이 맞은 자리 모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니 정말 세상 더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당장에 이 녹음기 하나만으로 저놈한테 달려가서 뺨부터 쳐 올리고 싶었는데 말입니다. 증거를 모으려면 아까 같은 상황에 내 동생을 알면서 버려둘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니 복수고 뭐고 다 포기하고 그냥 쟤한테서 좋게 떨어져 나갈까라는 생각도 잠깐 했던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한두 번 한 족속들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게 말해 미친년이 되기로 했습니다. 제 동생한테는 죽을 때까지 갚기로 하고 저 새끼에게 복수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녹음기를 꺼내들고 그놈이 묵는 방에 들어가서 침대 헤드와 매트리스 사이에 껴놓고 침대 매트리스 커버로 다시 덮어뒀어요. 제발 뭐라도 걸리길 바라면서 말이죠. 한참 있다 보니 띠리릭 둘이 들어오더군요. 가장 먼저 그놈이 들어오더군요. 절 보더니 당황했는지 오셨어요? 순식간에 표정 돌아오면서 세훈아 누나 왔어 라고 하는데 정말 토할 뻔했습니다. 그 뒤로 들어오는 동생은 확실히 2달 전보다 어두워 보였지만 날 보니 반가웠는지 펄쩍 뛰며 안기더군요. 속으로 미안하다고 수십 번은 되뇌었습니다. 터질 것 같은 제 마음은 접어두고 전 착하게 대해줘야 했습니다. 아직 눈치채면 안 됐고 혹시 내가 안 입고 오면 화풀이로 제 동생한테 할까봐 걱정됐기 때문이었죠. 저는 일찍 오게 됐다고 말하면서 그놈에겐 오늘 막 와서 피곤해서 그러니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부탁한다며 여기서 자고 가라고 했습니다. 여행 가기 전에도 몇 번 이런 적이 있어서 또 써먹었고 그러면서 내일부터 3일은 안 오셔도 되고 그 뒤 또 일주일 또 좀 부탁한다며 수고비까지 챙겨줬죠. 세상 착한 얼굴로 그러겠노라 하더군요. 다음 날이 올 때까지 심장이 벌렁거려서 잠을 못 잤습니다. 혹시나 그놈이 녹음기를 알아챌까 봐서요. 아침 8시 되니까 방에서 나오는데 표정을 봐도 잘 모르겠더군요. 혹시나 이놈이 내 의도를 알아챈 건 아닌가 해서 마음 졸였는데 놈은 나한테 인사하며 오더니 밤새 별다른 일이 없었던 듯해요. 네, 소란스럽지 않았던 걸 보면 잘 잤나봐요. 감사해요. 하하, 제가 뭘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3일 뒤에 올게요.
네, 잘 가요. 이러더군요. 그놈이 나가서도 5분은 망설이다 들어가서 확인해봤습니다. 이미 녹음기는 방전이 되어 있어서 충전을 해서 들어봤습니다. 정말 하늘이 도왔는지 증거를 모을 수 있었어요. 이놈은 모르는 게 확실했고요. 자기 딴에는 조용히 말한다고 통화한 거지만 자기네 여친한테 이번에 뜯어낸 돈으로 여행 가자 한 것과 매달 200만 원의 장애자 놈 후원비에 이 정도면 대기업 사원이라면서 떠드는 놈의 목소리에 전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걸 듣고 나니 그놈이 죄가 없는 집에서만큼은 안 그랬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동생의 편안한 안식처인 우리 집에서마저 그런 행동을 했다면 제 동생에게는 쉼터는 도대체 어딜까 생각이 들었고 바로 녹음 증거 복사본을 들고 제 동생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벗겨본 동생의 몸은 심하더군요. 온몸이 멍이었습니다. 의사가 의미심장한 눈으로 쳐다보더군요. 그래서 일단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게 제 동생을 내보이고 사정을 얘기했고 녹음 증거 2개를 내밀었고 이미 제 동생의 몸을 본 경찰들이 상대 미동의 녹음이라도 말씀하신 보험과 계좌 이력 등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거기에 유명한 변호사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놈은 어떻게 됐냐고요? 그놈은 바로 구속이 됐습니다. 행동에 도주 이력이 있다면서 바로 구속 때리더군요. 그건 시작일 뿐이었겠죠. 본격적인 건 재판에서가 끝일 테니까요. 하루는 찾아가 봤더니 미안하다고 자기가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서 오해라고 하더군요. 아시는 분이 조폭인데 자기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 같다고. 뭔 개소리냐 싶었지만 이놈의 녹음 내용을 모르는가 보다 싶어. 그래? 그럼 땡땡씨가 한 게 아니면 그 사람이 다 한 거네? 네네, 전 아니에요. 제가 세훈이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알겠어. 내가 변호사님께 그 조폭이 했다고 말할게. 그 조폭 이름이 뭔데? 에? 아, 동진 선배예요? 알겠어. 네 말이 진실이면 밝혀질 거야. 저는 그 녹음본도 변호사에게 맡겼고 그놈의 여자친구, 그놈의 친구도 전부 지옥에 보낼 준비를 마쳤고 저는 협의 금액으로 인당 10억, 8억, 2억 아니면 협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여기에 추가로 그놈은 동생 말고도 코올리게 장애 아동의 돈부터 노인의 돈부터 만만한 사람의 돈을 훔친 신고 이력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모두 고소로 진행되지 않아 경찰서에 이력이 있는 정도지만 이것만으로도 형량을 더 추가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평생 그 감방에서 썩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얼마나 나올지는 기다려 봐야겠네요. 어떤 사람이든 사람은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